지금부터 사단법인 대자연 환경운동 연합중앙회 2023 탄소중립 지구살리기 실천대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도지사상이란 큰 상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탄소 중립 지구 살리기 운동은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하지만 먼저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와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 이런 운동을 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 1도씨만 낮춰도 탄소 중립 운동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 전기코드 뽑기와 택배 상자 분리수거하기 이런 일들이 모두 지구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실천을 조금이나마 실천하여서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이제 좀 더 차근차근 조직도 좀 강화시키고 각 전국구로 해서 아까도 교수님하고 했지만 유원답과 함께 지구살리기 걷기대회라든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이 지구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 병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한 약도 먹고 비타민 먹잖아요. 우리도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즉시 우리가 사람을 따지면 목에 막 쪼이듯이 지금 그런 상태, 정신 상태라는 거 지구가. 그 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그 대기오염 과학자들을 심각하게 잠을 못 입어요. 근데 그 정차액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바뀔 수가 없다. 30년 전부터 환경이 이 상태로 지구가 죽으니 빨리 이거를 환경오염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산업화 돈 저격을 도상국가는 돈을 벌여야 돼요. 그 선진국은 또 앞서가는 선진국 되기 위해서 바로 탄소 배출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파리 협정조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을 배출을 실천하는데 지키지 않는 나라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세금을 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출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제품 생산하는 회사만이 수출할 수 있고 또 그걸 그렇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회사는 돈 대신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는 33% 재생에너지를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몇 프로냐? 7%뿐이 안 돼요. 심각해요. 일본은 33%, 2% 정도 되고 32%. 제일 중국은 거의 22%쯤 넘어가고 이제 30% 육박하고 있는데 OECD 평균은 33%입니다. 우리는 7% 아주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삼척에다가 석탄 화학공장 발전소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환경단체 난리가 났는데 지금은 그 발전소에 돈을 벌지 몰라도 20년, 30년 후에는 엄청난 거기에 재앙을 닥칩니다. 돈도 물어내야 되고 더 몇 배를 물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려운 걸 감수시키더라도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제로를 만들어야만이 영역을 만들어야만이 1.5도가 멈춰있지 않으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온도가 1.1도거든요. 1.1도, 2도 이렇게 상태인데 1.5도 넘어가면 지금도 우리가 기온이 폭염이고 난리 나잖아요. 앞으로 이어서 때 그냥 지속되면 우리 후손들은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과 원래 우리 큰 행사를 국민대회라 했던 거죠. 그때 역전 광장에서 많은 시민만들 몇백만 모여놓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또 준비가 좀 덜 됐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그 길을 그런 길을 걷기 전에 우리 소규모로 우리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 그 귀한 분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잘 듣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탄소 중립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 어느 나라도 해결할 수가 없다. 지구촌 살리기다. 그래서 IPCC라고 해서 UN 산하기구에서 UN이 전체적으로 전체 나라를 지구촌 살리기 위해서 UN이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일정 부분 돈을 각 나라가 되는데 저희가 세계에서 6번째 돈을 많이 냅니다. 저희 나라. 이게 굉장히 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저희 나라.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낼까요? 우리가 잘 살아서 낼까요? 못 살아서 낼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요 환경 부담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차장님 얘기했는 대로 우리가 이 탄소 환경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유엔에다가 예,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고요. 제가 드린 첫 번째 장을 한번 보면 탄소 중립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탄소 중립이 뭘 뜻인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 이렇게 한국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소가 뭔데? 탄소를 왜 없애야 되는데?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소는 참 좋은 겁니다. 얼마나 좋으냐면, 산소가 얼마나 좋으냐면, 산소 같은 마을이라고 해서 오투 그랑테라는 아파트 이름도 있습니다. 산소가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산소가 좋으면 그런 아파트 이름도 만들고 산소 같은 마을이라고 해서 그렇게 짓고 살고 있는데 탄소는 반대로 배출량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써놨는데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CO2라고 해서 산소의 기호는 O2입니다. 동글뱅이가 아니라 영문자로 O2. 산소와 산소가 결합해갖고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끊어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탄소를 마시면 탄소를 배출해야 되는데 탄소를 마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저탄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탄소증. 그래서 저희 군인들 같은 경우는 또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많은데 저탄소증이라고 해갖고 탄소를 과다하게도 배출해도 내가 위험합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해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젊은 20대 특히 군인들 또 체육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과다 탄소가 배출되거나 또 과소 탄소가 배출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검정 비닐을 군인들의 지휘관들은 다 갖고 다녀요. 검정 비닐을. 그래서 그렇게 과다 호흡이 되는 아이들은 검정 비닐을 목에다 세웁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목에 세워서 잠시 자기 탄소에 하는 탄소를 자기 호흡, 그건 자가호흡이라고 하는데 자가호흡을 잠깐 하면은 맑아집니다. 머리가. 정상호흡이 됩니다. 근데 과호흡, 내가 내 호흡을 제대로 한 것이 제대로 못 뱉어지거나 또 적게 나오거나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때 이 저호흡과 과호흡 두 가지가 하나가 발생하면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 정상 몸이 안 되고 좀 심하게 생각하면 우리 말하는 대로 좀 뇌출혈 이런 게 현상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지휘관들은 늘 저도 그렇지만 늘 검정 비닐로 쓸 정도 이렇게 멸을 가볍게 묶어주고 오래 묶는 건 아니고 그 아이하고 계속 상태를 같이 보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세워져. 그러다 보면 괜찮습니다. 잠깐이지만 길게 하면 30초에서 1분 사이 이런 정도. 실제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정상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게 쫙 벗어주면 정상적으로 산소를 딱 마시면 얘가 맑아집니다. 갑자기 막 얼굴도 창백해지고 호흡을 못 쉽니다.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순간.
순회를 어떻게 합니까? 뭐 우리는 생각을 해, 막 인공호흡 하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여기를 막아줘야 돼요. 자가호흡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런 현상이 20대 초반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현상도 점점 많다고 합니다. 40대도 나타나고 지금 택시기사가 그러신 분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중립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측정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생활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실생활에서 해야 될 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 회의 자리에도 일부 조금 넣으셨는데 제가 뒤에 것만 잠깐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생활에서 에너지 부분과 지혜로운 소비 부분, 합리적인 수송 부분, 자원 순환 부분에 있었는데 에너지 순환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온도가 가정의 온도, 방의 온도도 방의 적정한 온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혹시? 근데 우리는 다 따뜻하게 합니다. 너무나. 원래 생활이 20도에서 22도까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24도, 26도까지 씁니다. 왜? 좀 추우니까 좀 따뜻하게 살게 해.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약간 썰렁하게 사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2도 낮추기가 1도도 아니고 2도 낮추기. 그래서 지금 관공서나 이런 데는 다 22도를 못 넘게 이렇게 중앙통계를 합니다. 그런데 썰렁하니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인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산소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주기를 이렇게 온도라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그 다음에 두 번,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물은 받아서 사용하기. 저도 물 같은 경우는 평상시도 틀고 바로 씁니다. 근데 물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화장실 갔다 와서 항상 손을 씻거든요. 저희가 아까 우리 천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사태를 메리스 사태,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이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확 올라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씻기입니다. 손발씻기. 이걸 너무너무 잘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는 모르는데 굉장히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디든 화장실, 뭐 공중 화장실이든 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갔다 나오면서 손 안 씻고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한 명도 없습니다. 뭐 70대 할아버지들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손 씻고 다 깨끗하게 손까지 다 털게끔 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뭐냐면 생활적인 질병들이 점점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안 주고 전염성도 없고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행도 다 다녀보셨겠지만 동남아시아에 어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손 털어지는 말리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간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많이는 안 가봤지만 중국,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여기 일본에 뭐 규슈 같은 건 6번을 갔다 왔는데 하나도 일본도 선진국입니다만은 안 돼 있습니다. 물 정도 나오는 건 되는데 물 닦고 손 털고까지는 안 돼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제가 이제 중국을 갔었는데 장가게를 겨울에 갔었는데 하나도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손 씻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수건 꺼내서 이렇게 손수건 꺼내서 손 닦고 다니고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우리나라는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활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것을 우리 화장실 갈 때 뭐 우리나라 어느 화장실인데 화장실 갈 때 화장지가 어딨나 또 뭐가 어딨나 이렇게 찾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들도 다 넣고 가도 다 있습니다. 비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치돼 있는 것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좀 티내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물티슈를 갖고 가는데 물티슈가 정말 나쁩니다. 물론 다른 나쁨이 아니라 건강하는 데는 좋은데
그것이 다시 또 재생해서 가는 부분이 이제 좀 나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티슈는 적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많은 티슈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소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저희도 이제 당연히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날이 매주 목요일 날인데, 목요일 날 아침부터 목요일 날 막 20시까지만, 저녁 8시까지만 봤는데, 정말 누구도 말하지 않게 다 갖고 나오면, 어르신이 갖고 나오든 또 우리 학생들이 갖고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 분리수거, 손 하나도 손 안 대도 될 만큼 다 자연스럽게 하고 딱 갑니다.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도 그냥 버리기, 뭐 마지막에 비닐 버리기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곳이 전부 다 물까지 다 나오게, 뭐 기가 막히게, 뭐 제가 안 봐도 다 그렇게 잘 돼 있습니다.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좀 별로 좋은 아파트는 아닌데 에어건이 있어가지고, 에어건이 있어서 또 전부 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등산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발도 털게끔 에어건이 다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 그래서 에어건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거기도 바람 넣으면 되고, 자동차 있는 사람도 바람 이렇게 맞춰서 넣으면 되고, 또 그냥 개인적인 사람은 그냥 손 털고 발 털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점점 우리 생활 문화를 발전시킨 것인데, 큰 돈 안 들이면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모습이 이제 정착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손 안 씻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쳐다볼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문화가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막 잡동사니를 막 잔뜩 갖고 나오면 그냥 가만 아무 말도 않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그럼 그분이 가만히 있다고 어떻게 어쩔지를 모르고 분리수거는 같은 거 뜯어가지고. 이런 문화들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잘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실천적으로 잘 계속 해야 되겠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대대장을 할 때 대대의 표어가 뭐였냐면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자. 그리고 실천하자. 이 세 가지. 존중과 배려와 실천. 세 가지였는데, 첫째 존중할 줄 안다. 그러니까 대대장이라고 내가 뭐 계급이 높다고 병사들을 함부로 다룬다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이등병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장한테 막 무조건 아이고 병장님, 뭐 병장님 말에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하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를 진심으로 충성하자. 이런 것이 이제 존중이고, 배려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또 반대죠. 배려할 줄 아는 것은 내가 부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부하를 무시해서, 걔가 계급이 2등병이지 걔가 내 개인적인 모든 수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또 남녀의 배려, 또 상하 간의 배려, 뭐 이런 문화를 많이 바꾸려고 했고, 이 두 가지를 알고만 있어서는 필요가 없다. 실천운동하자. 그래서 세 번째가 실천인데, 그 실천운동을 전개했을 때 저희 대대는 뭐 쬐까는 부대였지만 사단과 제가 수방사에 근무했는데 수방사 1등 대대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가지고, 그래서 수방사령관님한테 제가 표창도 받고 상금도 받아서, 그 상금은 뭐였게요? 그래서 상금은 제가 쓴 게 아니고 대대 회식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같으면서도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실천 방안에 보면은 전기 사용하지 않고 전기 코드 뽑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전기 코드를 잘 뽑는다라고 하는 분이 과연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여러분 댁에 가시면은 분명히 코드가 꼽혀 있을 겁니다. 저 또한 오늘 급하게 강의실에서 나오면서, 연구실에서 나오면서 연구실에 불 안 끄고 왔습니다. 저 또한. 왜? 제가 학교에 아직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안 껐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부터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생활에 편리하거든요.
이게 탄소 중립 실천을 하려면은 생활이 불편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실천하자라고 적은 모든 걸 보면은 다 이걸 실천하면은 내 생활이 불편한 것들입니다. 전부 보면은 가까운 거리 도보나 자전거 이용하기, 몸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데 뭐 한 2km, 3km도 사실은 가까운 거리거든요. 우리 60 넘은 우리 이 교수님과 저 아침 저녁으로 뭐 3에서 5km씩 뛰거든요. 그 3km, 5km 뛰어봤자 뭐 많으면 한 15분, 20분 이 정도 뛰는 거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인데도 이것조차도 뛰기 힘들면은 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건 누구나가 10명 중에 아마 들어가는 사람 붙잡으면은 5km 정도 범위를 걸어 다니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몇 명이 네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50대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을 물론 하셨겠지만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또는 자가용을 갖고 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간단한 거죠. 내가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탄소 중립 운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탄소 우리가 사실 탄소 중립한 우리 학생들도 이해는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복잡하고 광범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뜻인데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거를 실천하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터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소한 거 하나. 이 내용에 뭐 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뭐 불필요한 엔진 공회전 하지 않기. 우리 신호등에 걸리면은 최소한 1분 이상은 공회전 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요즘엔 전기차가 나오고 수차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엔진이 쓰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를 알려주면 차값이 비싸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전기차 타고 다니면 몇 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결국은 경유차든 가솔린이든 썼을 때 공회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실천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여기 경제 속도 준수하기. 우리 지금 국가에서 시내 주행 50km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를 속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세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실 때 한번 세보십시오. 50km를 유지하고 가는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생활의 습관을 위해서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는 50km 준수도 어렵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가면 여러분도 다녀보셨겠지만은 기본 아무리 100 이하라 해가지고 100으로 달리는 차량은 1차선으로 가면은 뒤에서 크락션 막 울립니다. 1차선으로 왜 100으로 가냐고. 제가 95년에 처음으로 차를 사봤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운전면허증은 그전부터 있었지만 25세 처음으로 내 차를 끌고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올라탔습니다. 제 대구 쪽에서 경산 쪽에서 올라탔는데 특공에 근무할 때였는데 올라타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속력을 내보겠다고 그때 당시 프라이드였는데 100을 달렸습니다. 100을 1차선으로 뒤에서 크락션을 막 우리 저보고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차가 2차선에서 제 차를 추월하면서 창문을 내려가면서 욕이란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고속도로가 100이라는 제한이 있지만은 느리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말은 쉬운데 과연 얼마나 실천 가능한 것들이냐.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저는 5분 정도 이야기 들어봤는데 다른 분들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5분 이상 안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갖고 오니까 그 공부 잘하고 발전하는 분들은 다 한 장을 요약 잘 합니다. 요약 정리 잘 하시죠. 그래서 저는 7장이나 되는 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핵심만 이야기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3가지만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렸던 대로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제가 탄소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사회에서 많이 이슈가 됐던 이야기들만 발췌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 이제 51주년을 맞이하는데 세계 환경이날 51주년입니다. 6월 5일이 지나갔는데 이때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 환경단체, 어스란 환경단체에서 발표를 했던 세계를 오염시키는 12가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하는 거고 그 12가지 중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피부로 진짜 와닿을 수 있는 과제는 제가 3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서 무슨 탄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음식물 쓰레기도 나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구의 3분의 우리 지구인들이 먹는 소비량의 3분의 1가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3분의 1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겠죠. 땅 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바다로 흘러 들어가든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정발을 시키죠. 정발을 시키면 또 뭘 써야 됩니까?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전기 에너지에도 탄소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럼 결국 뭘 하더라도 탄소로 발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탄소량을 줄이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요즘에 가정에서도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덜 버리려고 먹을 만큼만 우리 여기 주부 되시는 분들 많으신데 먹을 만큼만 하지 않습니까? 식당 가더라도 이게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근데 이게 우리 오늘 여기 식당이지만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내가 먹었던 건 남이 못 먹으니까 결국 남기는 건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시갈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꼭 필연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탄소 중립이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플라스틱 오염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볼 겁니다. 북극곰이라든지 또는 펭귄 또는 뭐 철새들이 뭔가 먹이를 먹을 때 잘못 먹어가지고 물고기도 그러죠. 기형아적인 물고기들이 나타나고 또 배를 가르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이 나오고 또 비닐이라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생수대는 비닐봉투도 다 플라스틱 재질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걸 만들어내지 않아야 버리질 않는데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불편하죠. 거꾸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에는 옛날에는 다방이지만 지금은 카페이지 않습니까? 카페를 가서 여러분이 하면은 플라스틱 요즘 일회용 쓰지 말자라고 운동하지만은 일회용이 없으면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도 불편합니다. 그럼 이 불편한 거를 감수해야만 탄소를 줄이는데 그러면은 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텀블러를 활용하자. 텀블러 들고 다니는 분 주변에 아마 보긴 볼 겁니다. 근데 몇 안 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기는 다회용 그릇을 사용한다? 그 또한 얼마 전에 TV에 인터뷰하시는 분들 보면은 찝찝하다라는 거죠. 남이 썼던 거 카페에서 분명히 이건 재활용해서 쓰는 건데 누군가 하나 먹었던 거 아무리 소독했다지만은 키스나 이거 하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회용을 달라.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라고 탄소 중립 실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만큼 생활 실천에 우리가 있는 분들부터 출발한다고 하지만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12가지 중에서 마지막 부분만 제가 말하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섬유 폐기물. 여러분 동네에 의류수거함에 들어간 거 혹시 다 있을 겁니다. 분리수거하는데 거기 의류수거함이 비어있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버리는 의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나옵니다. 차고 넘칩니다. 매일매일. 또 의류수거를 아시다시피 매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류수거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수거해 갑니다. 근데 이 의류 수거를 하는데 업체에서도 워낙 넘쳐나가지고 요즘에는 받으려고 안 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전 시절만 하더라도
의류를 뭐 키로당 뭐 몇십 원, 몇백원 해서 판매도 했었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데 가져다 주면은 뭐 용돈벌이도 될 수 있었죠. 뭐 얼마 안 된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대도시에 가면은 버리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됩니다. 거꾸로. 그 정도로 의류를 많이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류를 폐기하는데 왜 탄소가 나오니까? 폐기를 하는데 그냥 폐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장이 기계가 돌아가야 되고 이 의류를 때로는 세탁도 해야 됩니다.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세탁을 합니다. 세탁은 그냥 안 하죠? 세제가 들어가죠. 여러 가지가 연계가 돼서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기업에서 큰 대기업에서 의류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수출을 하면은 그나 주로 동남아인데 동남아에서 수출을 수입을 해서 거기에서 70% 정도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30% 정도는 버린다고 합니다. 사와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해 오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이 30% 이상을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여러분 뭐 영화나 뭐 다큐 같은 데 보면은 아이들이 폐지 줍고 옷 주워가고 하는 거 동남아 아이들 하는 거 봤어요? 그게 다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 우리 한국에서 판매한 의류들이 그게 다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류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썩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옷장에 옷 가득한데도 겨울이 되면 입을 옷이 없네. 옷 한 벌 또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2년 3년 지나면 몇 번 안 입었는데 하고 중고로 내놓고 팔지 않습니까? 안 팔리면 어떻게 합니까? 폐기처분 그냥 버리는 거죠. 내가 몇 번 안 입었는데. 이게 4개는 한 벌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가구수로 따질 때 전부 다 한 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도 엄청난 양의 의류 폐기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12가지 중에서 3가지만 제가 언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들이고 또 우리 개인이 실천하기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제가 언급한 이 3가지는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뭐 다른 거는 편한 거 추구할 수 있지만은 의류만큼은 내 입던 거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찾아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실천하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는 10가지 중에서 이거 한 개 실천할 수 있겠다. 하나 정도씩만 뽑아가지고 기억했다가 실천하는 우리 그런 회원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창송님 제발